안녕하세요. 아이들 키우며 세무사무소에서 일하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제 신념이 하나 있었어요.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 사람 사이에 마음을 다하면 그 진심은 언젠가 돌아온다고요. 그런데 그토록 굳게 붙들고 있던 그 믿음이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제 등에 꽂히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 손에 말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저처럼 사람을 잘 믿는 분들도 언젠가 저처럼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제 얘기가 작은 방패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시작했어요. 다시 꺼내기에도 조금 길고 또 아픈 사연이긴 해요.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마지막엔 속이 조금은 시원해지실 거예요. 저는 작은 세무사무소에서 일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숫자를 다루는 일이 제 적성에 참 잘 맞았죠. 남들은 지루하다고 하는 그 빽빽한 장부들이 저한테는 거짓말을 못하는 정직한 이야기 같았거든요. 사람 마음은 하루에도 12번 변하지만 숫자는 한 번 찍히면 절대 딴소리를 안 하잖아요. 저는 그런 우직함이 좋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사무소 대표님이 절 조용히 부르더라고요. 자네 괜찮은 사람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우리 거래처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곧 자기 사업 시작한다더라고. 사람도 아주 반듯해. 유학도 다녀오고 자네랑 잘 맞을 것 같은데. 솔직히 처음엔 손사래를 쳤어요. 유학까지 다녀온 무역회사 직원이라는데 저 같은 사람이 어울리기나 할까 싶어서 마음 한구석이 자꾸 오그라들었어요. 가진 것도 없고 제대로 배운 것도 없는 변변찮은 제 조건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만나러 나간 자리에서 그 사람은 제 걱정을 단번에 녹여버리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조건 같은 거 하나도 안 봐요. 돈이야 제가 벌면 되는 거고요. 전 오히려 생활력 강하고 살림 잘하고 요리 잘하는 그런 사람이 훨씬 좋아요. 그런 사람이 진짜죠. 그 말이 주눅 들어있던 제 어깨를 조용히 펴줬어요. 세상이 제게 매겨놓은 값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저를 봐주는 사람.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 초라함이 흠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그 사람은 제 남편이 되었어요. 남편은 처음부터 저와는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 같았어요. 미국에서 경영학 석사까지 마친 유학파였고 몸에 밴 매너며 말투, 외국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영어로 대화하는 모습이 딴 세상 풍경처럼 보였죠. 그런데 그 화려함을 저에게 절대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앞에서는 한없이 소탈하고 다정했죠. 제가 힘들게 살아온 이야기를 할 때면 말없이 오래 들어줬어요. 당신은 참 강해. 난 그게 부러워. 나처럼 온실에서 자란 사람은 절대 못 가지는 힘이거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벅찼는지 몰라요. 저는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걸어도 되겠다고 겁도 없이 마음을 다 내줬죠. 그런데 결혼까지는 순탄하기만 했던 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탐탁지 않아 하셨거든요. 시어머니는 절 볼 때마다 꼭 한 번씩 아쉬운 소리를 얹었어요. 지나가는 말처럼 하면서도 제 가슴에 콕콕 박히게요. 우리 아들이 좀 아깝긴 하지. 그래도 뭐 지가 좋다는데 어쩌겠니? 그 말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그 아쉬움은 더 노골적으로 됐어요. 다른 집 며느리가 어느 대학을 나왔네. 친정이 뭘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면 시어머니는 저를 곁눈질하며 깊은 한숨을 내셨어요. 참 우리 애는 결혼을 해도 꼭 뒷말은 삼키셨지만 저는 다 듣지 않아도 무슨 뜻인지 다 알았어요. 차마 다 하지 못한 그 말이 훨씬 아프게 제 마음에 얹혔죠.
그럴 때마다 마음이 저릿했지만 저는 더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진심을 다하면 언젠가 그 마음도 열릴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결혼을 하면서 저는 세무사무소를 그만뒀어요. 남편이 무역회사를 막 키워가던 시기라서 기꺼이 내조를 하기로 한 거였죠. 안정된 직장을 놓는 게 아깝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남편의 꿈이 곧 우리 가족의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 뒤에서 마음껏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받쳐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 회사가 처음 자금난에 부딪혔을 때도 제가 시집 올 때 가져온 종잣돈을 두말 없이 내놓기도 했어요. 여보,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당신 급한 데 있으면 일단 보태. 이걸 어떻게... 이거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이잖아. 내게 어딨어. 이제는 다 우리 돈인데 뭐. 당신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잖아. 남편은 그때 제 손을 꼭 붙잡고 말했어요. 세상에 저 같은 여자는 다시 없다고요. 자기가 평생 갚겠다고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또 며칠을 붕 뜬 기분으로 살았죠. 그때까지도 시댁의 냉대는 여전했어요. 예전엔 저를 향한 무시였다면 애들이 크면서부터는 그 화살이 아이들 앞에서도 날아오기 시작했어요. 저 혼자 듣는 말은 삼키면 그만인데 애들 앞에서 듣는 말은 삼켜지지가 않더라고요. 한 번은 큰애가 숙제하다가 모르는 걸 물어보려고 절 부른 적이 있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대뜸 말을 가로채며 이러는 거예요. 네 엄마한테 물어보면 알겠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뭘? 저녁에 아빠 오면 물어봐.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는데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엄마라는 사람이 이렇게 별것 아닌 사람으로 깎여 내려가는 걸 애 눈으로 보게 하는 게 정말 괴로웠어요. 그래도 저는 꾹 참았답니다. 제가 여기서 발끈해서 언성을 높이면 상처받는 건 결국 아이들이잖아요. 엄마와 할머니가 얼굴을 붉히는 모습, 집안에 냉기가 도는 그 공기를 전 절대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제가 그렇게 온몸으로 지켜내려 했던 화목한 가정이란 게 그 사람들한테는 언제든 걷어차버릴 수 있는 가벼운 장치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참 서글퍼요. 몇 년이 흐르자 남편 회사가 눈에 띄게 번창하기 시작했어요. 새빵 같던 작은 사무실이 번듯한 빌딩으로 옮겨졌고 남편은 반듯하게 달인 양복을 입었어요. 손목엔 이름도 모르는 비싼 시계가 채워졌고 주차장엔 새 차가 들어섰죠. 저는 그 모든 게 우리 부부가 함께 흘린 땀의 열매라고 믿었어요. 겨울이 길면 봄이 더 반갑다더니 이제야 우리한테도 볕이 드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벅찼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형편이 펴갈수록 남편은 조금씩 손에 잡히지 않는 사람이 되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제가 자다가 물을 마시려고 거실로 나왔는데 남편이 베란다에서 등을 돌린 채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목소리가 어찌나 낮고 은밀하던지 제 인기척을 느낀 남편이 획 돌아보는데 그 눈빛이 낯선 사람처럼 서늘했어요. 누구랑 통화해 이 밤중에? 봐요. 시차 때문에 이 시간밖에 안 돼. 신경 쓰지 말고 얼른 들어가서 자. 말은 자연스러웠는데 저를 방으로 밀어넣는 손길이 좀 급했어요. 저는 이불 속에 누워서 한참을 뒤척였죠. 부부가 한 집에 살면서 서로에게 등 돌리고 하는 통화가 늘어간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쓸쓸한 일이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제 마음을 가장 오래 갉아먹은 건 남편이 영어로 통화할 때의 모습이었어요. 남편은 유학파라 영어로 통화하는 것 자체가 이상할 건 없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타이밍이었어요. 제가 편하게 한국말로 통화하던 남편 곁으로 다가가면 남편은 그 순간 영어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참다 못해 물어봤어요. 당신은 통화하다가 내가 오면 꼭 영어로 하더라?
나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무슨 소리야. 영어가 더 편하니까 그러는 거지. 당신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요즘 왜 자꾸 사람을 의심하는 눈으로 봐? 내가 이러니까 집에 오기가 싫지. 되레 저를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세우는데 전 그 앞에서 할 말을 잃었어요. 어느새 저는 속 좁고 의심 많은 아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대화가 몇 번 반복되고 나니 나중에는 궁금한 게 있어도 입이 안 떨어졌어요. 돌아오는 건 제 마음의 생채기뿐이었으니까요. 그쯤부터 시댁 분위기도 어쩐지 예전 같지가 않았어요. 명절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저를 부엌에 세워두고는 남편과 둘이서만 안방에 들어가 오래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가 자꾸 뚝뚝 끊기는데 제가 상을 들고 다가가면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다물었어요. 됐다.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다. 넌 몰라도 돼. 상이나 마저 봐. 또 그 말이었어요. 넌 몰라도 된다는 말. 남편도 시어머니도 어느 순간부터 저를 자기들 세계밖에 세워두기 시작했더라고요. 저는 분명 그 집의 며느리고 그 사람의 아내인데 정작 중요한 이야기가 오가는 순간에 손님처럼 서 있어야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설마 무슨 일 있겠어 하며 넘겼어요. 저녁을 차려놓고 남편을 기다리는 밤이 늘어갈수록 그 설마를 꼭 붙들며 지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여느 때와 달랐어요. 저는 부엌에서 뛰어나갔어요. 남편이 신발도 제대로 못 벗은 채 벽에 기대 있는데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남편은 대답 대신 저를 지나쳐 소파에 털썩 무너지듯 앉았어요. 그러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어깨를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그 큰 남자가 짐승처럼 울음을 삼키는 걸 보는데 제 심장도 함께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회사가 박살났어. 그게 무슨 소리야? 차근차근 말해봐. 거래처한테 크게 물렸어. 믿었던 놈이 뒤통수 치고 갔는데 거기에 다른 것까지 겹치고 지금 회사에 빚만 산더미야. 나 어떡하냐? 응? 우리 애들은 어떡해?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남편의 등을 오래오래 쓸어내렸어요.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주저앉았다는 게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을 두고 어떻게 그런 계산을 하겠어요. 전 그저 이 사람이 안쓰러웠어요. 괜찮아. 우리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잖아. 또 하나씩 하면 돼. 나도 옆에 있잖아. 제 딴엔 진심을 다 짜내서 건넨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던 남편이 잠깐 이상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짧은 순간 스치고 지나간 그 표정을 전 그땐 읽어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였어요. 넋을 놓고 지내던 남편이 진지한 얼굴로 입을 열었어요. 여보, 나 며칠 동안 생각 많이 해봤어. 이대로 손 놓고 있으면 채권자들이 몰려와서 우리 집이고 뭐고 다 뜯어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 명의로 된 재산을 미리 해외로 빼두자. 그래야 최악의 경우에도 당신이랑 애들은 살 길이 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무언가가 훑고 지나가는 걸 느꼈어요. 며칠 전만 해도 빚만 산더미라 알거지가 될 판이라며 오열하던 사람이 해외로 빼돌릴 재산이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 말 사이에 커다란 구멍이 뻥 뚫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근데 회사에 빚밖에 안 남았다며? 해외로 옮길 재산이 어디 있다는 거야? 남편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어요. 그러더니 이내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아니, 회사 자금이랑 이것저것 급하게 긁어 모으면 조금은 되니까 이거라도 안 지키면 우린 진짜 길바닥에 나앉는 거야. 지금 내가 당신이랑 애들 지키자고 이러는 거잖아. 또 그 수법이었어요. 이상하다 싶은 걸 모르면 도리어 절 의심 많고 매정한 사람으로 몰아세우는 것.
저는 이번에도 더 캐묻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예전과 딱 하나 달랐던 건 제 마음속에서 작은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맘때쯤 시댁에 갔다가 뜻밖의 장면을 봤어요. 거실에 들어서는데 시어머니가 영어 회화 교재를 잔뜩 펼쳐놓고 뭔가를 열심히 따라 읽고 계신 거예요. 평생 영어라고는 관심도 없던 분이 말이에요. 어머니 갑자기 무슨 영어를 다 공부하세요? 어디 여행이라도 가시게요? 제 물음에 시어머니가 흠칫하시더니 교재를 슬그머니 덮으셨어요. 아니 그냥 요즘 노인정에서도 다들 배운다길래 치매 예방에 좋대서 그냥 심심풀이로. 그런데 심심풀이로 하는 공부라기엔 밑줄이 너무 빼곡했고 손때가 짙었어요. 남편은 망했다면서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자 하고 시어머니는 뜬금없이 영어를 밤낮으로 외우질 않나. 따로 떼어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그 조각들이 자꾸 제 머릿속에서 이어붙이려 하는 거예요. 저는 그 그림이 완성되는 게 무서워서 얼른 고개를 저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였어요. 퇴근한 남편이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절 찾았어요. 저는 그 봉투를 보기도 전에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남편의 표정이 그동안의 그 어떤 순간보다 비장하고 결연했거든요. 맨 위에 굵은 글씨로 써진 세 글자가 제 눈에 들어온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이혼 협의서였거든요. 여보, 우리 이혼하자. 갑자기 무슨 이혼? 오해하지 마. 진짜로 헤어지자는 거 아니야. 서류상으로만, 형식상으로만 하자는 거야. 우리가 남남인 걸로 해놔야 채권자들이 당신 재산까진 못 건드려. 애들 앞으로 해둔 것도 지킬 수 있고. 이건 다 당신이랑 애들 지키려고 하는 거야. 나 믿지? 저는 그 이혼 협의서를 멍하니 내려다봤어요. 종이 한 장이 이토록 무거울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형식상이라는 그 세 글자가 순간 제 마음을 흔들어 놨죠. 정말로 가족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 종이 한 장에 도장 찍는 게 그리 대수인가 싶은 마음이 아주 잠깐 들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셨어요. 마치 이 순간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듯 딱 맞춰 오신 거예요. 어이구 그래, 얘기는 다 됐냐? 예 며느라, 이럴 땐 가장 말을 들어야 하는 거다. 제가 오죽하면 이러겠니? 다 너희 식구 잘 되자고 하는 일인데 얼른 도장부터 찍어. 시어머니는 오시자마자 제 옆에 앉아 도장부터 찾으셨어요. 남편은 반대편에서 제 손을 잡고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고요. 두 사람이 양쪽에서 저를 몰아세우는데 저는 마치 대본도 없이 무대에 떠밀려 올라온 배우가 된 기분이었어요. 이미 두 사람은 제 다음 대사까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저를 붙들어준 게 있었어요. 10년 동안 웬만한 서류는 다 만져본 제 눈이었어요. 저는 흔들리는 척하면서도 그 협의서를 천천히 눈으로 훑어내렸어요. 싫은 조항 하나하나를 머릿속에 새겼죠. 그런데 읽어 내려갈수록 자꾸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형식상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서류는 지나치게 꼼꼼했어요. 재산 명의를 어떻게 정리할지부터 위자료는 어떻게 할지까지 촘촘하게 적혀 있었죠. 다시 합칠 사이라면 이렇게까지 자세히 못 박아둘 필요가 있을까 싶었어요. 게다가 모든 게 남편 쪽으로만 유리하게 기울어 있는 것 같았고요. 저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남편을 봤어요. 이거 근데 재산 명의 정리하는 이 부분, 그리고 여기 양육권도 형식상 하는 거라면서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다 정해놨어? 이거 다 당신 쪽으로만 좋게 돼 있잖아. 남편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푹 내쉬더니 서류를 당겨서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차분하고 논리정연하던지요. 이게 이유가 있어.
대충 써놓으면 법원에서 위장 이혼으로 다 걸려. 그럼 아무 소용이 없어. 진짜처럼 보여야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나한테 유리해 보이는 게 채권자들이 당신한테 뭘 넘겼다고 의심하면 그것부터 물고 늘어지거든. 다 내 것처럼 해놓은 거야. 이게 다 당신 방패막이라고. 남편 대답엔 아무런 막힘이 없었어요. 제가 뭘 물어도 남편은 이미 답을 다 준비해둔 사람처럼 술술 풀어냈고 하나하나 듣고 보면 또 다 그럴싸한 거예요. 그동안 서류를 많이 만져본 저인데도 그 사람 앞에서는 어쩐지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떼쓰는 사람 같아졌어요. 옆에 있던 시어머니까지 혀를 차며 거들었어요. 얘는 참, 이럴 때일수록 남편 말을 믿어야지. 저렇게 머리 싸매고 알아온 걸 두고 뭘 자꾸 캐물어? 넌 이 와중에 사람 속을 그렇게 뒤집어놔야 속이 시원하니? 이상하게 마음이 개운하지가 않았어요. 남편의 설명은 하나같이 완벽했는데 그 완벽함이 오히려 더 마음에 걸렸거든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이 모든 질문에 답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의심의 조각들이 자꾸 마음 한구석에 쌓였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도장을 꺼내지 않았어요. 미안한데 며칠만 시간을 줘. 이렇게 큰일을 어떻게 바로 결정해.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그래. 근데 올해는 안 돼. 시간이 정말 없어. 채권자들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 남편은 제 어깨를 다독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면서 전 잠깐 미안해지기까지 했어요. 이 사람은 저렇게 우리 가족을 지키겠다고 애를 쓰는데 내가 괜히 못 믿고 의심만 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그렇게 사인을 미룬 다음 날 오전이었어요. 거실에서 아이들 옷을 개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승무원으로 일하는 제 오랜 친구였죠. 사무장으로 일하는 고향에서부터 잘 알고 지낸 친구였어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 친구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잔뜩 낮춘 데다 숨도 쉬기 힘들 정도로 다급하기까지 했죠. 야, 너 지금 어디야? 놀라지 말고 잘 들어. 지금 네 남편 내가 탄 비행기에 앉아있어. 저는 개던 옷을 든 채로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남편은 오늘 아침에도 채권자들을 만나러 간다며 어두운 얼굴로 집을 나섰거든요. 국내에서 발이 묶여 있어야 할 사람이 대체 왜 비행기에 있다는 걸까요? 무슨 소리야? 우리 남편 지금 서울에 있어. 빚 때문에 중내 산해하는 사람이 무슨 비행기를 타? 네가 사람 잘못 봤겠지. 내가 네 남편을 한두 번 봐? 지금 싱가포르 가는 비행기 그것도 비즈니스석에 아주 떡하니 앉아있어. 다리 꼬고 와인 한 잔 받아들고. 순간 온몸의 피가 발끝으로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분명 빈털털이라던 사람이었어요. 알거지가 될 판이라 제 앞에서 짐승처럼 울부짖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비즈니스석에서 와인을 홀짝이며 해외로 날아가고 있다니요? 그 순간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한꺼번에 제자리를 찾아 맞물렸어요. 회사가 무너졌다던 그 눈물도,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자던 말도, 형식상 이혼하자며 내밀던 그 서류도, 밤늦게 영어로 속삭이던 그 통화도 전부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졌어요. 그렇다면 남편은 망한 게 아니었어요. 망한 척 연기를 하면서 우리 재산을 통째로 다른 데로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연극의 가장 충실한 관객이자 조연이었던 거죠.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숨만 몰아쉬고 있는데 친구가 목소리를 더 낮췄어요. 네 남편이 화장실에 앞에서 몰래 누구랑 통화를 하는데 내가 바로 옆으로 지나갔거든. 근데 웃긴 게 뭔 줄 알아? 한국말로 하다가 사람이 지나가니까 딱 영어로 바꾸더라. 근데 나도 그 정도는 다 알아듣거든. 뭐라고 했는데? 다 말해줘, 괜찮으니까. 친구는 잠시 망설였어요. 차마 옮기기 힘든 말이라는 게 그 침묵에서 느껴졌죠.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한마디 한마디를 제게 건넸어요. 조금만 기다려라. 여기 일 곧 다 정리하고 가겠다. 이번엔 진짜라고 그러더라. 그리고 뭐 유학 때부터 약속했던 거 이제 곧 지킬 거라고. 다 정리되면 데리러 가겠다고. 목소리가 뭐랄까 아주 푹 빠진 남자 목소리였어. 그래서 너한테 바로 전화한 거야.
전화기를 쥔 손이 저도 모르게 덜덜 떨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큰 충격은 오히려 사람을 얼음처럼 차갑게 만들더라고요. 유학 시절부터 미래를 약속한 여자, 곧 정리하고 데리러 가겠다는 그 말.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그 여자에게 깨끗한 몸으로 가기 위한 각본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그리고 우리 애들은 뭐였을까요? 그 사람에게 우리는 새 인생을 시작하기 전에 말끔히 지워버려야 할 이름이었던 거예요. 10년을 바친 제 헌신도, 종잣돈까지 털어넣은 제 진심도 그 사람에겐 그저 이용하고 버릴 소모품에 불과했던 거죠. 그때부터 가슴 한복판이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렸어요. 이 배신감이라는 게 이렇게 물리적인 통증으로 온다는 걸 전 그때 처음 알았네요. 하지만 그 뜨거움을 이악 물고 눌러 삼켰어요. 여기서 주저앉아 울어버리면 전 정말로 그들의 각본대로 빈손으로 길바닥에 버려질 테니까요. 우는 건 다 끝난 뒤에 해도 늦지 않잖아요. 그리고 전 아주 천천히 숨을 골랐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조용히 깨웠어요. 10년 동안 수많은 장부를 들여다보며 거짓말하는 숫자와 정직한 숫자를 귀신같이 가려내던 그 서늘한 눈 말이에요. 고마워 말해줘서. 너 아니었으면 나 진짜 눈 뜨고 코 베일 뻔했다. 부탁 하나만 하자. 너 한국 들어오면 나 좀 도와줘. 비행기 편명이랑 남편 옆자리에 누가 앉았는지 나한테 알려줄 수 있어? 그건 당연하지. 근데 너 괜찮아? 목소리가 왜 이렇게 차분하냐, 무섭게. 괜찮아. 이제 좀 정신이 드는 것 같다. 전화를 끊고 전 창밖을 오래 봤어요. 저 멀리 하늘 어딘가에 저를 버릴 준비를 하는 사람이 여유롭게 와인을 마시며 날아가고 있겠죠? 그때부터 머릿속에서 뭔가가 계속 저를 두드리고 있었거든요. 아주 오래전부터 봐왔지만 한 번도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는 어떤 장면이 자꾸만 절 붙잡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몰라서 답답했는데 아이들 저녁을 차리다가 문득 손이 멈췄어요. 시어머니의 핸드폰이었어요. 생각해보니 남편은 시댁에만 가면 시어머니 핸드폰을 자기 것처럼 들고 다녔어요. 어머니 폰을 정리해 준다거나 앱을 못 깔아서 대신해 주겠다는 핑계들로요. 명절에 온 식구가 둘러앉아 있어도 남편은 그 폰을 손에 쥐고 베란다로 나가곤 했어요. 엄마 폰 좀 봐주려고.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저는 참 효자다 생각했죠. 요즘 세상에 어머니 핸드폰까지 챙기는 아들이 어디 흔한가요? 어머니도 그걸 뿌듯해하시는 눈치였고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어머니 핸드폰 정리를 대체 몇 년째 하고 그때마다 왜 꼭 베란다에 나가야 할까요? 그리고 자기 폰이 2개나 있는 사람이 왜 굳이 어머니 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을까요? 그 순간 등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채권자들이 사방에서 뒤지는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연락망이 어디일까요? 아무도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 전화기. 70이 넘은 노인의 전화기 말이에요. 며칠 후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에 갔어요. 어머니,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도 졸라서요. 그리고 반찬도 좀 해왔어요. 뭐하러 이런 걸 다 해와. 그냥 오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시어머니는 손주들을 보자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부엌에 들어가 반찬을 그릇에 옮겨 담았죠. 손은 부지런히 움직였는데 제 눈은 계속 거실 소파 위에 놓인 그 핸드폰을 쫓고 있었어요. 심장이 어찌나 뛰던지 제 손목에서 맥박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 같았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쉽게 왔어요. 작은 애가 마당에서 놀다가 넘어져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어딜 다쳤어? 이리 와 할머니가 봐줄게. 시어머니가 불이 나게 마당으로 뛰어갔어요. 큰애도 따라 나가고 거실엔 저 혼자 남았죠. 저는 그 틈에 시어머니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려서 2번이나 놓칠 뻔했어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그건 문제도 아니었죠. 시어머니가 큰애 생일을 비밀번호로 쓴다는 걸 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메시지함부터 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 인생이 통째로 뒤집히는 걸 봤어요. 대화창 하나가 맨 위에 올라와 있었어요. 저장된 이름조차 없이 숫자로만 된 번호였죠. 그런데 그 안에 쌓인 메시지가 수백 통이었어요. 몇 달도 아니고 몇 년치요.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시어머니 폰인데 왜 이런 대화가 있나 싶었죠. 그런데 몇 줄만 읽어도 알겠더라고요. 그건 시어머니와 주고받는 대화가 아니었어요. 남편이었어요. 어머니 폰을 정리해준다며 베란다로 들고 나가던 그 몇 년 동안 남편은 그 안에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하나 더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상대는 한국 사람이었어요. 유학 시절에 만났다는 그 여자예요. 차라리 제가 못 알아듣는 말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다 읽히더라고요. 그 말들이 곧장 제 심장에 꽂혔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정리 중이야. 유학 때 우리가 한 약속 하루도 잊은 적 없어. 여기 일 다 정리하고 네가 받은 그 집에서 시작하자. 이번엔 진짜야. 다신 너 혼자 안 둘게. 저는 그 문장들을 읽고 또 읽었어요. 그러다 문득 소름이 돋았어요. 이 여자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제 앞에서만 영어로 바꿨을까요? 상대가 외국인이라서가 아니었어요. 제가 못 알아듣게 하려고 둘 다 거기서 공부한 사람들이니 영어가 어려울 것도 없었겠죠. 저 하나 따돌리려고 쓰던 언어였던 거예요. 그때부터 손끝에 감각이 없어졌어요. 화면을 넘기는데 이게 내 손인가 싶더라고요. 발밑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서 있는데도 서 있는 것 같지가 않았죠. 더 보니까 사진도 있었어요. 우리 집 거실에서 아이들을 안고 웃으며 찍은 사진. 제가 차린 생일상 앞에서 활짝 웃던 사진. 그 사진들을 저한테 보내주던 바로 그 손으로 남편은 그 여자와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을 보내고 있었어요. 낯선 도시의 저녁거리를 배경으로 어깨를 가까이 붙이고요. 저는 사진 속 남편 얼굴을 오래 봤어요. 밝게도 웃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웃음이요, 집에서 짓던 웃음이랑 달랐어요. 우리 집에서 남편은 늘 피곤한 얼굴이었거든요. 저는 그게 사업 때문인 줄 알았어요. 가장의 무게 때문이라고 믿었죠. 그래서 반찬을 하나라도 더 올리고 아이들 목소리를 낮추게 하고 남편이 편히 쉴 수 있게 늘 집안 살림도 조심조심 다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 집에서 연기를 하느라 피곤했던 거예요. 진짜 웃음은 여기 이 사진 안에 다 두고 왔던 거고요. 자그마치 10년이었어요. 그 10년이 통째로 발밑에서 무너져 내리는데 이상하게 소리 하나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크게 무너지는 게 이렇게 조용할 수 있다는 걸 전 그날 처음 알았답니다. 그런데요,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스크롤을 한참 내리다가 저는 다른 대화창을 하나 더 찾았어요. 이번엔 시어머니가 그 여자와 직접 주고받은 대화였어요.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약은 챙겨 드셨어요? 그럼 건강해. 우리 아가는 밥 잘 챙겨 먹고 있지? 날은 안 춥고? 혼자 지내느라 그동안 고생 많았지? 이제 다 정리되면 같이 만나서 마음 편히 살자. 아가. 그 두 글자를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끊어졌어요. 저는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어요. 명절에 부엌에서 종일 종종거리고 손주를 둘이나 안겨줘도요. 그런데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그 여자는 아가였던 거예요. 대화를 더 거슬러 올라가다 그제야 둘의 과거를 알았어요. 그 시절 여자는 거기서 자리를 못 잡았고 남편은 맨손으로 돌아온 유학생이었어요.
회사를 세울 종잣돈도 뒤를 받쳐줄 사람도 없었죠. 그래서 절 만난 거예요. 시어머니가 절 두고 그렇게 아깝다 한 것도 진심이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며느리가 아니라 그 두 사람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쓸 발판이었던 거니까요. 그리고 대화를 더 내려가다 보니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나이 먹어서 영어가 통 안 는다. 그래도 가서 살려면 영어 좀 해야 하는데 어쩌냐? 천천히 하세요. 제가 다 통역해 드려도 되니까. 어머님은 그냥 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제야 다 맞아떨어졌어요. 왜 평생 영어라고는 쳐다도 안 보시던 분이 그 나이에 밑줄까지 그어가며 회화 교재를 외우고 계셨는지요. 아들 따라 그 여자가 있는 곳으로 건너가 거기서 새살림을 차릴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참았던 게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나만 참으면 이 아이들은 화목한 집에서 자란다고 제 자신을 다독이던 그 숱한 날들, 그게 다 헛수고였다는 걸 알게 됐죠. 배신당한 것보다 더 아팠어요. 전 이미 철거가 결정된 집을 혼자 열심히 닦고 있었던 거니까요. 마당에서 시어머니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다 나왔네. 뚝, 그만 울어. 아, 할머니가 맛있는 사탕 줄까?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제 안에서 얼어붙어 있던 게 스르르 가라앉았어요. 손떨림이 멎었죠. 저는 재빨리 화면을 캡처하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였는지 몰라요. 대화창을 처음부터 끝까지 날짜가 보이게 계좌 이야기가 나온 부분은 특히 더 꼼꼼하게요. 그리고 그걸 제 폰으로 옮긴 다음 흔적을 지우고 폰을 원래 자리에 그대로 내려놨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운전대를 잡고 이상하리만치 침착했어요. 뒷자리에서 아이들이 제잘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딱 하나만 생각했어요. 이제 다 알았으니까 됐어. 이제부턴 내 차례야. 그날 밤부터 저는 아이들을 재우고 나면 새벽까지 노트북 앞에 앉았죠. 10년 만에 켜본 노트북엔 아직도 제가 세무사무소에서 쓰던 프로그램들이 그대로 깔려 있더라고요. 화면에 뜨는 그 익숙한 창을 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오랫동안 서랍에 넣어둔 연장 하나를 다시 손에 쥔 기분이랄까요? 녹슬었을 줄 알았는데 손이 먼저 기억하고 있더군요. 저는 원칙을 하나 세웠어요. 감정은 나중에, 지금은 숫자만. 먼저 집안 곳곳에 흩어져 있던 종이란 종이는 다 꺼냈어요. 남편이 사인만 하라며 던져놓고 간 서류들, 제가 도장을 찍어준 것들, 우편함에 쌓여있던 안내장들, 심지어 남편이 대충 구겨서 버린 영수증까지요. 세무사무소에서 배운 첫 번째 습관이 그거였거든요. 종이는 절대 버리지 마라. 언젠가 그 종이 한 장이 사람을 살린다. 며칠에 걸쳐 저는 그 종이들을 시간 순서대로 늘어놨어요. 그리고 하나씩 짚어가기 시작했죠. 그러자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회사가 무너졌다는 그 시점보다 훨씬 전부터 돈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아주 교묘하게요. 한 번에 큰 돈이 나가면 티가 나니까 잘게 쪼개서 여러 명의를 거쳐서요. 컨설팅비, 자문료, 해외 시장 조사비, 그럴듯한 이름을 달고 나간 돈들이 결국 어디로 모이는지 저는 그 길목을 하나씩 되짚었어요. 그리고 유학 시절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어요. 남편이 자랑처럼 하던 그 말이요. 거기서 계좌가 아직도 살아있어. 유학생들은 다 그렇게 해. 나중에 다 쓸 때가 있거든.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던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자랑이 아니고 예고였더라고요. 그런데 혼자선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연락드리지 못한 사무소 대표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를 남편에게 소개해준 그 대표님이요. 수화기 너머로 그분 목소리를 듣는데 왜 그렇게 목이 메던지요? 아이고, 이게 누구야? 우리 사무소 에이스 아니야? 잘 살고 있지? 대표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다 말씀드렸어요. 부끄러움 같은 건 이미 사치였으니까요. 한참을 조용히 듣고 계시던 대표님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사람을 한참 잘못 봤구나. 내가 소개했으니 이건 내 빚이야. 자료 다 가져와봐. 며칠 후 저는 서류 뭉치를 싸들고 사무소를 찾아갔어요. 대표님은 안경을 몇 번이나 고쳐 쓰시며 서류를 넘기셨어요. 그러다 어느 대목에서 손을 멈추더니 한참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거 너 혼자서 정리한 거야? 네, 밤마다 조금씩요. 대표님이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이거 회계사들도 잘 놓치는 거야. 이걸 어떻게 잡았어? 흐름이 자연스럽지가 않았어요. 사업이 진짜 어려워지면 돈은 밖에서 안으로 급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어려워졌다는 시점부터 오히려 돈이 더 여유롭게 나가요. 급한 흐름이 아니에요. 이건 뭔가를 준비하는 흐름이죠. 제 말을 듣던 대표님이 저를 물끄러미 보시더니 그러셨어요. 너 그 집에서 여태 뭐 했냐, 이 아까운 걸. 그 말에 저는 그만 참았던 게 터져서 사무실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취급을 받던 제가 그 자리에서만큼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 후로 전 며칠에 한 번씩 사무소에 나갔어요. 대표님이 소개해준 회계사와 함께 남편이 뿌려놓은 돈의 지도를 그렸죠. 지인 명의로 돌려놓은 상가, 법인 자금으로 사놓고 개인 것처럼 쓰던 자산, 그리고 유학 시절 계좌를 통해 조금씩 흘러들어간 해외의 돈, 그 돈이 다 어디에 고여 있는지 저는 마침내 그 저수지를 찾아냈어요. 액수를 확인한 순간 전 숨이 막혔어요. 그건 우리 부부가 10년 동안 함께 일군 전부였어요. 제가 시집 올 때 들고 온 종잣돈까지 그 안에 섞여 있었죠. 빚만 남았다고 오열하던 그 사람은 그 오열의 순간에도 그 돈 위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승무원 친구도 제 편이었어요.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메모를 내밀더라고요. 네가 말한 거 여기 다 있어. 나 이거 넘긴 거 걸리면 옷 벗어.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잖아. 이거 변호사한테 갖다 줘. 나한테 들었단 말만 빼고. 나머진 어차피 다 남는 기록이니까 그쪽에서 정식으로 뽑으면 될 거야. 그렇게 증거가 모이자마자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혼 사건과 형사 사건을 같이 다뤄본 분으로 대표님이 추천해준 분이었죠. 전 그 앞에 서류 봉치를 내려놨어요. 변호사는 처음엔 심드렁하게 첫 장을 넘겼어요. 아마 이런 일을 하도 많이 봐서 그랬겠죠. 그런데 제가 가져간 서류들을 몇 장 넘기지 않아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사모님, 제가 이 일하면서 이런 자료 들고 오신 분은 처음 봅니다. 보통은 마음만 급해서 오세요. 증거는 없고 억울함만 있죠. 그런데 이건 그냥 이혼 사건이 아니에요. 형사입니다. 남편분은 빚을 실제보다 몇 배로 부풀려 놓고 정작 갚을 수 있는 재산은 전부 밖으로 빼돌렸어요. 채권자한테는 빈털터리인 척 사모님도 속이고, 이게 딱 강제집행 면탈입니다. 전 그날 처음으로 그 이름을 배웠어요. 강제집행 면탈죄.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려 거짓으로 넘기는 것, 그게 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다정하게 설명하던 그 계획에 사실은 이렇게 또렷한 죄목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를 속여서 재산 분할을 피하려고 한 부분, 없는 빚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부담시키려고 한 부분, 이건 사기로도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럼 저는요? 이제부터 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변호사가 절 보며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지금까지 하시던 대로 하세요.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상대가 방심하게 두는 게 사모님의 가장 큰 무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도 그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그날부터 제 인생은 두 개로 나뉘었어요. 남편 앞에서 눈이 퉁퉁 붓도록 울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한테 일어났냐며 한숨을 쉬었죠. 밥상엔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올렸고요.
여보, 나 요즘 통 잠이 안 와. 이혼 생각만 하면 심장이 떨리고. 미안해. 다 내가 못나서. 조금만 참자. 이거 다 지나가면 우리 다시 합칠 거잖아. 그거 그냥 아무것도 아닌 종이 쪼가리라니까. 설마 내가 당신하고 진짜 이혼하겠어? 그 말을 하는 남편의 눈을 저는 똑바로 봤어요. 그 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맑은 눈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남편의 존재가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이 잠들면 저는 다시 노트북을 켰어요.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서류를 정리하고 캡처한 메시지를 날짜별로 묶고 계좌 흐름을 표로 만들었죠. 가압류 신청서에 들어갈 목록까지 한 줄 한 줄 채워 넣었죠. 시댁의 압박도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고 전화로 재촉을 했죠. 예, 애 속이 시커멓게 탔겠다. 뭘 그렇게 재고 있어. 너 그렇게 계산적이면 못 쓴다. 계산적. 그 말을 듣는데 전 하마터면 웃음이 터질 뻔했어요. 지금 이 집에서 계산기를 제일 열심히 두드린 사람이 누군데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그냥 여러모로 좀 복잡했어요. 며칠만 시간을 더 주세요. 아이고, 답답한 것. 그러니까 네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서 그날 밤 가압류 신청서 마지막 칸을 채웠어요.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난 날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신청한 거 오늘 다 들어갔습니다. 계좌도 묶었고요. 형사 쪽도 접수됐습니다. 이제 저쪽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곧 도장 받으러 올 거예요. 이제 사모님 차례네요. 전화를 끊고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10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살았던 여자가 거기 서 있더라고요. 저는 주먹을 꼭 쥐면서 말했어요. 이제 그만 참아도 돼. 다 쏟아버려.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이 왔어요. 그날은 유독 자신만만한 얼굴이었어요. 아마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했겠죠. 해외에 그 여자에게 곧 간다고 말해뒀을 테고 이제 제 도장 하나만 받으면 끝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남편은 식탁에 이혼 서류를 내려놨어요. 그런데 이번엔 서류가 한 장 더 있더라고요. 이건 뭐야? 채무 부담 확인서. 별거 아니야. 그냥 같이 넣는 거야. 남편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그 종이를 이혼 서류 밑에 슬쩍 끼워 넣었어요. 마치 봉투에 우편 붙이듯이 원래 세트로 딸려오는 서류라는 투로요. 그게 뭔데? 그런 이야기는 없었잖아. 여보,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위장 이혼으로 걸리면 다 무효된다고. 근데 법원이 제일 먼저 뭘 의심하는지 알아? 이혼하는 시점이야. 빚이 터지기 직전에 딱 갈라서면 그거 100% 재산 빼돌리려고 짜고 친 거라고 봐. 남편은 아주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여전히 가장 다정하고 논리정연한 남편의 얼굴로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라도 당신이 빚을 나눠지는 걸로 해놔야 저쪽에서 이 사람들 재산 빼돌리려고 이혼한 게 아니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냥 진짜 형식이야, 형식. 그래도 이건 좀 무섭네. 에이, 무섭긴. 어차피 이건 우리 둘 사이 확인서일 뿐이야. 나중에 다 정리되고 합치면 이런 종이 있는지도 잊어버려. 당신 이름으로 실제로 나갈 돈은 한 푼도 없어. 내가 당신을 얼마나 고생시켰는데. 이거 다 끝나면 내가 진짜 잘할게. 조금만 참자, 응? 그리고 시어머니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오셨거든요. 그래, 애 아빠가 다 알아보고 하는 소리 아니냐. 얼마나 머리 싸매고 알아봤겠니? 넌 그냥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걸 뭘 그렇게 어려워해. 도장 어딨어? 뭐 내가 찍어줄까? 전 그 종이를 조용히 내려다봤어요. 몇 달 전이었다면 전 아마 또 속았을 거예요. 이 사람 설명은 늘 그랬으니까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그럴싸하고 물어보면 답이 준비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제가 괜히 예민하게 구는 사람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요. 그 종이가 저한테 다른 걸 말해주더라고요. 물론 이 종이 한 장으로 채권자가 저한테 곧장 오진 못해요.
그런데 이건 애초에 채권자 보라고 만든 종이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혼 소송에서 제 손으로 그 빚을 인정했다는 증거로 쓰려던 거였죠. 재산은 한 푼도 못 받고 빚만 절반 떠안는 도장, 그게 이 종이의 정체였어요. 전 고개를 들어 남편을 봤어요. 근데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그 뻔뻔한 얼굴을 보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여기까지 와서도 마지막 한 장을 밀어넣는 그 순간까지 저를 걱정하는 얼굴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거 찍으면 정말 나한텐 아무 일도 없는 거야? 당연하지. 내가 당신한테 언제 거짓말한 적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오히려 마음이 아주 고요해졌어요. 그렇지.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한 게 뭐 있겠어. 근데 나도 보여줄 게 하나 있어. 저는 차분히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두 사람이 뒤에서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옷장 안쪽에 넣어뒀던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아주 두툼한 봉투였어요. 그걸 손에 쥐는데 이상하게 하나도 떨리지 않더라고요. 거실로 돌아와서 저는 그 봉투를 식탁 위에 던지듯 올려놨어요. 이건 뭐야? 열어봐. 남편이 미간을 찌푸리며 봉투를 열었어요. 그리고 첫 장을 꺼내든 순간 그 사람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는 걸 전 아주 천천히 지켜봤어요. 사람 얼굴이 그렇게 순식간에 변하는 걸 전 그날 처음 봤네요. 이게 다 뭐야? 당신 재산 목록, 해외 계좌부터 지인 명의로 돌려놓은 상가, 법인 통장에서 나간 돈이 어디로 갔는지까지 다. 두 번째 장부터 제대로 봐. 그건 자금 흐름표야. 회사가 망했다고 울던 그날보다 훨씬 전부터 돈이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날짜별로 다 있어. 그날 당신이 나한테 울면서 말한 액수랑 실제 장부에 찍힌 액수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도. 남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장은 당신이 어머니 핸드폰으로 그 여자랑 나눈 대화, 유학 때 약속 지키겠다고 한 것부터 집 알아봤다는 것까지 다 있어. 캡처 날짜도 다 찍혀 있고. 시어머니가 그 대목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쳤어요. 너 왜 남의 전화기를 훔쳐봐? 너 언제 이걸 다 봤어?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어요. 지금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어머니 영어 공부하신 거요. 치매 예방 아니었잖아요. 그 여자한테 보낸 메시지까지 저 다 봤어요. 아가라고까지 부르던데 그 자리에 앉힐 사람이 따로 있었으니까 전 얼른 치워야 했던 거잖아요. 안 그래요? 시어머니 입이 벌어졌다 그대로 멈췄어요.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평생 저한텐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던 분이요. 그리고 저는 다시 남편을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 남편이 그 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거기 찍힌 글자를 보더니 그대로 굳었어요. 고소장? 강제 집행 면탈, 그리고 사기. 오늘 아침에 이미 접수됐어. 당신 계좌랑 그 상가 어제 다 가압류 들어갔고. 지금쯤 확인해보면 알 거야. 아무것도 못 건드릴 거야. 남편이 헛웃음을 흘렸어요. 그러더니 목소리를 확 높이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다 우리 가족 지키려고 한 거잖아. 네가 뭘 한다고? 바로 그 말이었어요. 10년 동안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 네가 뭘 한다고? 그래, 그 말 나와야지. 참 지겹게도 들었네. 전 그 말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죠. 나 세무사무소에서 10년 일한 사람이야. 당신이랑 결혼하려고 그만둔 그 일, 당신은 그거 여자가 시집 오기 전에 잠깐 하던 일쯤으로 생각했겠지? 어머니는 애들 앞에서 나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랬고. 그래서 맘 놓고 이런 걸 짰겠지. 근데 나 거짓말하는 장부 잡아내는 게 내 일이었어. 당신이 나한테 처음 반한 게 뭐랬지? 생활력 강하고 야무진 거. 맞아, 나 야무져. 그래서 종이 한 장도 안 버리고 다 모아뒀어.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처음으로 이 사람 앞에서 제 등을 곧게 폈어요. 그리고 당신,
나한테 빚도 반반 책임지라고 했지? 그 빚 이런 짓만 안 했어도 나 반이 아니라 다 짊어졌을 거야. 당신이 정말 망했으면 나 진짜로 당신 손잡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을 거라고. 알잖아, 나 그런 사람인 거. 그건 당신이 제일 잘 알겠지. 거기서 제 목이 잠깐 메었어요. 그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예전에 제가 생각나서요. 남편이 뭐라고 입을 열려는데 그 순간 그 사람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남편이 흠칫하더라고요. 변호사 사무실이었죠. 저는 피식 웃었어요. 받아. 아마 계좌 얘기일 거야. 그날 이후 저는 사람이 무너지는 걸 여러 번 봤어요. 남편은 처음엔 절 협박했어요. 너 이거 다 불법으로 얻은 증거야. 우리 엄마 폰 훔쳐본 거 그거 죄야. 너도 깜빵 가. 그래? 그럼 같이 싸워보자. 난 몇 달이면 나오는데 당신은 몇 년이야. 그 다음엔 태도가 싹 바뀌었어요. 며칠 뒤 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여니까 남편이 서 있는데 며칠 새 사람이 반쪽이 됐더라고요. 수염도 안 깎고 그 좋아하던 양복도 아니고요. 그러더니 문지방을 넘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딱 한 번만 봐줘. 고소만 취하해줘. 재산 다 가져. 진짜 다 가져도 돼. 근데 나 이제 전과자 되면 아무것도 못해. 그래도 애들 아빠잖아. 회사가 어려울 때 제 종잣돈을 받아들고 울던 그 얼굴 그대로였어요. 그때는 그 얼굴이 그렇게 아팠는데 이젠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꼭 모르는 사람 보는 것 같았어요. 다 가지라고? 그거 원래 내 거야. 나한테 선심 쓸 게 아니라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라고. 남편 얼굴이 그대로 굳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제일 화나게 한 건 시어머니였어요. 어느 주말 아이들이랑 마트 갔다 오는데 아파트 현관 앞에 시어머니가 서 계신 거예요. 저를 보자마자 달려오시더니 글쎄 제가 아니라 아이들 앞에 쪼그려 앉으시더라고요. 아이들 손을 두 손으로 붙잡고요. 우리 강아지들 할머니 보고 싶었지? 얘들아, 엄마한테 좀 말해줘라. 아빠 감옥 가면 안 된다고, 응? 할머니 죽기 전 마지막 소원이야. 너희가 말하면 엄마가 들어줄 거야. 작은 애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눈만 껌뻑이는데 큰애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저는 아이들 손을 잡아 제 뒤로 보냈어요. 그리고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목소리를 냈어요. 어머니, 지금 애들 앞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하세요, 저한테. 애들 붙잡고 애원할 만큼 급하시면 저한테 빌기라도 하라고요. 여태 애들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설득해달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한테 말해서 뭘 어쩌시게요? 내가 미쳤었다. 잘못했다. 우리 아들 좀 살려줘라. 응? 부탁하마. 너 착한 애잖아. 그러더니 제 팔을 붙잡고 우시는데 그 목소리가 그날은 땅에 닿을 만큼 낮았어요. 전 그 손을 천천히 떼어냈어요. 어머니, 저 착한 거 아니에요. 참았던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해외에서 얼굴도 제대로 본 적 없는 여자한테 아가라고 참 잘도 부르셨죠? 그 여자한테 가서 비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 찾아와 이러지 마시고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아이들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 뒤로는 일이 빠르게 진행됐어요. 숨겨둔 돈은 가장 불리한 증거가 되더라고요. 남편은 강제집행 면탈로 유죄를 받았어요. 재산을 빼돌린 행위는 취소됐고 해외로 나갔던 돈은 상당 부분 다시 끌려 들어왔죠. 그렇게 애써 감춘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걸 보면서 참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 사람은 돈을 지키려고 절 버렸는데 결국 저를 버리려다 모든 걸 잃었으니까요. 그리고 이혼도 했어요. 다만 그게 그 사람이 원하던 방식은 아니었죠. 재산 분할에서 저는 제 몫을 정당하게 받았어요. 시집 올 때 넣은 종잣돈, 회사가 흔들릴 때 털어놓은 돈, 그리고 10년 동안 그 집에서 제가 한 일들까지요.
아이들도 저와 함께 살게 됐고요. 아, 그리고 그 여자는 남편이 다 잃었다는 걸 안 순간 연락이 끊겼대요. 유학 때부터 10년 넘게 기다렸다던 사랑이 통장이 비니까 며칠 만에 정리되더군요. 결국 그 사람은 가짜를 지키겠다고 진짜를 버린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그렇게 속고 나면 사람을 믿기 힘들지 않냐고요. 그런데요, 저는 아직도 사람을 믿어요. 제가 잘못한 건 사람을 믿은 게 아니었어요. 믿는단 이유로 눈을 감아버린 거였죠. 두 눈을 뜨고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었던 건데 그게 의심하는 거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믿되 눈은 감지 않아요. 혹시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몰라도 된다고 말하고 있나요? 그럼 꼭 물어보세요. 그때가 바로 눈을 크게 떠야 할 때랍니다. 부디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빨리 눈을 뜨시길 바랄게요.